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최요한 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제적인 매파, 예. 강경론자들, 이게 개성공단 폐쇄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어느 조직이나 매파와 비둘기파, 강경파와 온건파로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강경파와 온건파가 존재하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통일부는 매파가 될 수 없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가 매파가 되면 싸우자는 것밖에 그렇죠. 더 됩니까? 그럼 통일부가 이름이 안 맞죠. 그렇죠. 이번에 홍영표 장관의 스텝이 꼬인 것은 매파인 청와대가 독주하는 것을 비둘기파, 온건파, 통일부가 뒷수습을 하려다가 사고를 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일보에서는 이를 임기응변이 부른 참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홍영표는 임기응변을 해야 했을까? 그러니까 전에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통일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한시적으로 하자라고 건의했는데 이거 싹 무시하고 청와대 전격적으로 완전 폐쇄를 지시했던 것이죠. 네. 청와대가 사고치고 통일부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논리를 세우다 스텝이 꼬였다.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엊그저께 홍영표 장관 자리에서 이제 이해찬 전 총리가 야단을 쳤죠. 예. 거기서 드러난 이야기는 지금 북에 들어갔다 5억 4천만 불 중 2천만 불은 참여정부 때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 5억 2천만 불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아래서 들어갔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알면서도 돈을 보낸 것이고, 장관의 얘기대로 한다면 우리 정부의 국제조약을 위반해서 제재를 받을 판이다. 이게 명확하게 해야 된다. 논리는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무리하게 개성공단 폐쇄를 밀고 나갔는가 하는 점인데요. 이 부분의 그러니까 개성공단 폐쇄라는 부분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북한 붕괴론 내지 북한 흡수통일론이 배경이 된다라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뒷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북한 드러나진 않지만 그 흡수론자들, 이명박 정부 때도 분명히 존재했고요. 5.24 그 조치를 주도적으로 했던 세력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네. 바로 2005년도 9.19 공동성명을 파탄냈던 그 델코방코 아시아 BDA. 예, 네. BDA 해코지를 한 세력, 여기는 명백하게 미국의 군수업자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들이 우파 미국 정치 세력과 결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와 결탁한 것이 어디냐? 한국의 극우 세력이고, 네. 현 정부 일부 세력도 같이 포함된다. 이렇게 그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반북주의자라서 개성공단을 파탄낸 것이다. 이 문제가 아니라 예. 이런 커다란 그림 속에서 사드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사드 배치 얘기가 나온 것이고, 이러면서 한반도가 완전히 냉전 시대로 들어가게 된 건 아니냐. 예. 통일부 홍 장관 텔레비전하고 국회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인중도 부르트고 쩔쩔매던데. 예. 결국은 허수아비, 그냥 하란 대로 한 예. 허수아비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아주 뻥쟁이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해찬 이해찬 의원이 아주 조목조목 따지던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도 달러로 주는 게 아니고 물표. 그렇죠, 나중에. 무엇을 살 수 있는 그 쿠폰 같은 티켓으로 주니까. 예. 네, 그런 점이 있더군요. 그래서 정말 빠져나갈래야 별로 그럴 데가 없던데 장관은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있습니다. 임명된 지 몇 달 됐잖아요. 그동안 공부 안 하고 뭐 했답니까? 학자 출신인데. 아니, 학자면은 공부 잘할 거 아니에요. 글쎄 말입니다. 근데 운신의 폭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임기응변 어쩌고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임기응변 요소도 있습니다만, 허수아비, 예. 그냥 하란 대로 했다. 통일부가 과연 비둘기파인지도 잘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온건한 건 있겠죠. 예. 그런데 이런 국면에서
온건한 견해를 깡그리 무시하고 싸그리 짓밟아버리면은 끽소리 못하는 것. 그것은 무슨 파라고 이름을 붙여주기도 좀 남사스러운.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네. 일국의 통일 관련 정책이 그렇게 허술하게 그리고 청와대의 즉흥적인 결정에 따라서 짓밟혀져 버릴 수 있다는 거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정동영 전 장관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의당에 갈 것이다. 입당한다는 기자회견을 공식적으로 한다고 경쟁자이기도 한 김근식, 네. 국민의당 김근식 전주 덕진 예비 후보 측에서 뉴시스 통신에 이렇게 토스를 하듯이 해가지고 단독 기사 이렇게 떴던데 아니다. 그런 거 아니고 오늘 발표는 없다. 이러면서 지금 얘기가 좀 지지부진해지는데 결국은 국민의당으로 안철수당으로 갈 것 같아요. 어째요? 제가 이거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김근식 씨 쪽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예. 전화를 좀 해봤어요. 누구한테요? 정의정한테요. 예. 근데 안 받아요. 전화기 계속 그 번호는 계속 꺼져 있어요. 예. 울리긴 하던데. 그래서 측근에 연락을 해보니까 누구 임종인 의원? 일단은 현재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확실히 얘기 들었는데 이 그림은 김근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당으로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명분이 지금 딱 좋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지냈고, 그리고 개성군단 폐쇄 등 한반도 위기를 정치 재개의 명분으로 삼을기에 딱 좋은 그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전북에 일정 정도의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무소속 연대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정 전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을 하게 된다면은 국민의당은 전남과 전북을 아우른 호남벨트를 구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지지세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건 또 지지율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또 뒤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천정배 박주성 의원 등의 합류로 광주와 전남 조직의 조직적 기반은 다졌지만 전북에 대해서 이렇다 할 지지세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정 전 의원이 여기에 합류하게 된다면은 국민의당으로서는 그야말로 날개를 단 격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더구나 여기에 권노갑이나 정대철이나 더민주를 탈당한 동기 등 원로들의 국민의당 합류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엊그저께 홍영표 장관에 대해서 더민주 측이 그러니까 더 상세히 설명해라 라는 식으로만 얘기했고요. 국민의당은 이제 사퇴해라 먼저 치고 나왔거든요. 예. 이 배경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의지가 통용된 거 아니냐. 즉 김종인 위원장은 북한 붕괴론에 경도되어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동기동계라든지 이쪽 사람들은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여기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정 전 의원의 합류는 어쨌든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 당에는 그럴 텐데 안철수 공동대표 대선 꿈을 꾸고 있는 안철수 의원에게는 원군일까요? 경쟁자일까요? 아니면 그냥 별 시너지 같은 거 없이 그럴까요? 현재까지는요. 지금은 총선이라는 정치 이벤트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시너지 효과는 있을 건데 네. 향후에 가봐야 하는 것이죠. 가봐야 한단 말은 축구 하기 전에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붙으면은 경기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똑같은 얘기니까. 네, 명확하게 그건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고. 안철수 공동대표에게는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선 국면까지 가더라도 플러스가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독보적인 대선 후보 혼자 나간다고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지지고 하면서 내부에서 잡음도 나고 하면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이기는 후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대세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대표로서는 정지현 의원이라는 훌륭한 경쟁자를 둠으로써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안철수 당신보다는 차라리 정아무개가 낫겠어. 그러고 손을 들어주면은 좀 황당은 하겠네요. 그럼요. 그럼 내줘야죠. 그런가요? 네. 김근식 후보가 예. 정동영 의원이 우리 당, 국민의당으로 들어오기로 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좀 정황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런 이제 특정 통신사에 흘린 그런 것도 좀 있어 보이고 뭐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한 이유는 설마 이렇게 하면은 전주 덕진에 와서 뭐 또 국회의원 한번 하겠다고 이러겠느냐. 네. 비례대표 후순위쯤으로 하면서 전국 또는 최소한 전북 호남을 돌면서 그쪽 선거에 매진해 달라. 그리고 지역구는 확실히 나한테 달라. 이런 거를 선수친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보이지 않는 이런 수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예. 일단 근데 지금 정 전 의원 혼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무소속 연대를 같이 움직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경쟁은 있을 텐데 김근식 후보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그림, 그러니까 전남과 전북을 아우르는 전체 유세라든지 이런 게 돕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냐는 자기에게 유리하겠죠. 예, 자기가. 고도의 정치적인 생략이 있을 수 있겠죠. 교수가 그런 것도 잘 배워가지고 아주 순발력 있게 뭘 써먹는 것 같아. 새 정치가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예 말씀하세요.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그거 한 가지만 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상황이요. 예. 어제 홍영표 장관이 이해찬 전 총리로부터 그렇게 참 불쌍하던데 야단 맞아가면서 인정한 부분이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 국회 연설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혔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성군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주민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 노동당 39부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거라고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이거는 이 장관이 얘기하는 거 이상의 큰 충격파를 주는 건데 모르진 않았겠죠. 알았겠죠. 이게 국제 조약을 위반하는 얘기인데 그걸 인정하고 넘어간 거거든요. 네. 도대체 이게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발언을 알면서도 세게 나온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그러니까 홍영표 장관이 뒤로 한 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개의치 않고 밀고 나간 거거든요. 지금 이 상태는 국제적으로 제재를 하든 말든 네. 나는 내 길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아하, 그렇죠. 이거는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통령 연설부터 정동영 그리고 국제적인 매파 이런 것들이 한반도 최근의 위기 고조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 문홍향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경제 뉴스 브리핑 받으시겠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기준금리 8달째 동결, 그럼 1.5% 계속 그대로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상된 수순이기도 한데요. 지금 일본 비롯해서 유럽 계속해서 이제 추가 양적 완화 얘기 나오면서 네. 우리도 이제 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때문에 그 기준금리를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수출도 안 좋고 내수도 안 좋죠. 네. 그런데 한국은행은 일단 이달 기준금리를 1.5%로 8개월째 동결을 했습니다. 금통위원이 총 7명입니다. 예. 6대 1로 그나마 한 명은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최근 8개월 동안 계속해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던 태화는 상당히 금통위 내에서도 스탠스의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통위 직후 이어진 이 기자회견에서 이 총재는 일단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조정을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경기관, 이전과는 한 달 전과는 좀 달라진 경기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국내 경제에 대해서도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 등 내수 회복세도 다소 약화되는 모습이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특히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로 지역의 회복세가 다소 이제 약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중국 등 신흥국 시장에서의 성장세도 계속 둔화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 사실 금리를 내려도 아니면 금리를 동결해도 금리를 올려도 이 어떤 스탠스를 하기에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 반대급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신중론을 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까 6대 1이라고 하셨고 이전까지는 거의 매번 만장일치로 해왔다 그러는데 만약에 팽팽하면은 표결에 붙입니까? 금통위도? 어차피 캐스팅 보트는 금통위는 이 총재가 쥐고 있습니다. 7명이기 때문에 3대 3이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이 총재가 이제 최종 금리 인하든 동결이든 결정하는 키보드를 주게 됩니다. 3대 3일 때는 의장도 표결권을 갖고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이대로 결정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오늘은 동결을 했지만 8달째 지금 동결 조치를 내렸는데 곧 기준금리 내릴 것 같지 않냐 이런 예상이 훨씬 지배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의견도 금통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이 총재 경기인식도 이러보다 안 좋아졌다.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인하 기대감 무르익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이 전문가들 한국은행이 3월이든 다음 달이든 아니면 4월이든 기준금리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이 총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주열 총재는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 기대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부작용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면서 일본의 엔화 약세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 도입해서 엔화가 약세로 경기 부양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그런 경로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비춰볼 때 우리나라도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이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어차피 이 글로벌 경제 그리고 이제 유럽과 그리고 이제 일본 그리고 이 미국이 금리 인상이 지연되고 또 중국마저 돈을 더 푸는 양적 완화로 갈 경우에는 등 떠밀려서 하게 되더라도 이 한국은행은 좀 기준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는 게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오랫동안 쭉 조사해보고 지켜봤더니 시중은행들이 양도성 예금 증서, 그러니까 CD 금리를 담합해왔다. 이걸 확인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 2012년 7월 공정위가 첫 조사를 시작한 지 이제 거의 4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는데요. 예. 이 CD라는 건 이제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건 은행이 발행하는 무기명 정기예금 증서입니다. 예, 몰래 자식들한테 물려주거나 아니면 뇌물로 주고 그럴 때 이게 꼬리표가 없어서 좋다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3자한테 양도 가능하고요. 무기명. 이제 이 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름 기표가 자기만
최종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기입을 하게 되면 내게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3개월 이내 단기금융 상품이 많이 팔리는데 은행의 자금 조달 수단이기 때문에 이게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상반기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모든 다른 금리, 상반기 뭐 국공채라든가 주요 시중금리가 다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CD금리만 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내리지 않고 이제 보합세를 유지한 겁니다. 아하. 이 좀 은행에 담합이 있지 않느냐라면서 이제 9개 은행 당시에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담합의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조사 그리고 두 차례 2014년, 2015년 추가 조사를 벌이니까 이게 단지 이제 이 은행권이 금감원의 어떤 행정 지도를 벗어나서 일정 부분 이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이제 담합이 있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 CD 금리를 높게 유지하게 되면 이 시중은행들은 소비자를 상대로 팔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상대적으로 높게 받아서 막대한 이윤을 챙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예. 이게 문제시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막대한 이윤을 챙길 수 있었다면 주택담보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더 냈다 이 소리도 되나요? 맞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이제 은행권 전체 대출 한 1,000조 원이라고 친다면 예. CD 연동 대출이 한 30%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네. 300조 원이 넘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이 CD 금리를 0.1%포인트만 높게 책정을 해도 연간 3천억 원 넘는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와, 어마어마하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규정상, 공정의 규정상 은행들이 CD 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 대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제 이 공정위가 최고 이 전원회의를 열어서 최종 제재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네. 뭐 한 3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은행들은 CD금리 담합이 아니다.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이다. 라면서 이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금융소비자원에서는 이 당시에 CD 담합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CD 연동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이 피해자를 모아서 집단 소송을 하겠다라고 벼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굉장히 또 일파만파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덩어리가 크잖아요. 집 맡기고 받는 거니까 최소 몇 억씩 이렇게 되는데 금리를 짬짬이 했다. 어이구야, 간도 크네. 사실이라면. 자, 국제유가 하락세인 건 뭐 뉴스가 아닌데 시중의 경유 가격이 리터당 1,000원대로 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최근 이제 급증하고 있는 이제 디젤 차량의 어떤 연료로 쓰이죠. 경유 가격이 10년 만에 리터당 1,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오피넷에 따르면 이 15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이 1,100원 89전인데요. 네. 이게 이제 거의 2달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경유 가격이 리터당 1,000원대로 내려온 건 지난 2005년 7월이고 10년 7개월 만인데 사실 경유는 그 폭스바겐, 독일의 이제 폭스바겐이 조작을 통해서 그 사태가 나면서 굉장히 디젤 차량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디젤 차량에 대한 수요를 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유 가격 떨어지게 되면 소비자들의 부담도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이거 더 떨어질 거냐? 사실 이제 국제유가, 휘발유나 이제 경유나 마찬가지로 이 정부의 세금이 거의 한 60%에서 70% 육박하다 보니까 최근 그리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안팎에서 급등락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큰 폭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10년 만에 이제 최저치를 기록한 이 경유 가격이 1,100원 선에서 과연 900원대로 떨어질 거냐. 그것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다 뭐 또 감산에 합의하고 그래서 다시 또 유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네, 경제뉴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코너가 있는 건 아니고 원래는 이강윤의 뉴스 행간을 계획을 했는데 4분 20초 남아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게시판 잠깐 보고 제가 뉴스 행간에서 드리려고 했던 말의 키포인트만 그냥 짧게 간추릴까 합니다. 압축적으로 빡빡 하겠으면 좋죠 뭐. 북한이 이번에 쏜 장거리 발사체가 미사일이냐 위성이냐 이런
비과학적이고 답은 빤한데 그런 촌스러운 논쟁을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국방부도 발사체 로켓의 광명성이라고 쓰여 있었죠. 그리고 탄두 부분에 광명-4호 인공위성이 탑재돼 있었고 그게 제 궤도를 돌고 있다. 교신내까지 성공하고 있는 줄은 모르겠다. 이걸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언론들은 아직도 미사일 이렇게 계속 쓰고 있어요. 미사일이라는 것은 빵 쏴가지고 목표물을 향해 가서 떨어져야 미사일 아닙니까? 맞지요? 미사일은 누구 때려 부시려고 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쏜 그 장거리 로켓 그게 어디 떨어졌어요? 지구상 어느 나라 또는 어디 바다에 떨어졌어요? 떨어진 게 아니고 지구 밖의 대기권을 벗어나서 제 궤도, 위성의 오비트 그걸 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발 미사일이다 그런 얘기는 그런 촌스럽고 품격 떨어지는 논쟁 같지 않은 논쟁은 그만둬야 하고요. 사드 관련해서 중국 환구 15의 보도도 뉴스브리핑 톱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사드는 결코 북한의 대남 여러 가지 미사일 많이 들으셨죠? 뭐더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북한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중장거리, 단거리, 중거리 이런 것들. 사드는 정말 고고도 요격 시스템의 영어예요. 종말. 즉 종말이라 함은 발사를 해서 이번에 광명구 4호처럼 대기권을 뚫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다가 이번에 위성은 그냥 제 오비트를 궤도를 돈 거고요. 목표 지점 일테면 미국의 어디 또는 프랑스 하나 칩시다. 그냥 아무데나 특정 국가를 하면 너무 호전성이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공격을 하려면 다시 밖으로 나갔던 대기권을 뚫고 재진입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기술적으로도 어렵다는 것인데 사드는 재진입해서 목표를 향해서 내려올 때 종말 단계. 그러니까 추진체 어디 동창이건 어디건 북한 어디서 빵 쏘면은 상승기. 그래서 대기권을 뚫고 나가서 비행을 하다가 목표를 향해서 대기권을 뚫고 다시 내려오는 그거를 종말기라고 표현하는데 사드는 내려오는 미사일을 때려잡는 시스템이에요. 올라갈 때 쏘는 게 아니고. 이번에 7일날 북한이 발사한 1분 남았다. 그게 제주도까지 가는데 5분 48초인가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리고 360km 지나면서 우리 미사일망에서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사드를 설령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해도 올라가는 걸 쏠 수 있지 않겠느냐 시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예 불가능하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오히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다니까 어떤 군사 전문가가 이런 말 합니다. 아메리카나 아무튼 미국 쪽에서 한국 쪽으로 쏘는 것을 막는 데 쓰는 게 사드다. 왜? 대기권을 뚫고 다시 한반도로 떨어지는 걸 쏘는 게 사드다 이거예요. 자, 사드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이 이렇게 강력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그냥 사드의 이름에서도 바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속이 빤히 보이는 논쟁 같지 않은 논쟁은 제발 한국의 언론들이 하지 마십시다. 이강윤의 뉴스 미니 행간이었습니다. 댓글 소화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일 함께 보시죠.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